박사과정도 있고 석사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상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그렇게 않는데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떻게 다 옮기는 거죠 이건? 이것은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연쇄적인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죠. 국방부 청사에 10개 부대가 모여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이 군에 있어서 국방부 용산 청사가 중요한 이유가 네.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산은 사실 국방부도 있지만은 저는 더 상징적인 합동참모본부거든요. 예. 평상시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 평상시 작전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최고 사령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부수 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는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이버 사령부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령부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용산은 상징적으로 서울을 사수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군사기지였죠. 예, 군사기지고 서울 수도권을 사수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그런 시설이 우리 군의 아주 뭐라고 할 핵심 중에 핵심,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사대문이 있고 예. 사대문 밖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게 용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주로 사대문을 지키기 위해서 예. 용산이 그 군부대가 주둔을 오래 전부터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물류는 한강을 보급이 되니까 거기가 오래 전부터 군사기지화돼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부대는 어디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직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짜로 큰 안보 공백이 생긴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어딘가로 구해서 나가라? 예. 알아서 구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이 부대는 일로 가고 저 부대는 절로 가고 예. 종합적으로 그래서 군 작전 지휘 체계는 이렇게 유지되고 그 계획이 없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며칠까지 방패를 하니까 다 공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최소한 이런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5년, 최소 3년, 그리고 그 한 5년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대급 300명에서 400명 있는데도 부대 이전할 때 한 3년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2달 이내에 방패하고 가겠다 하는 경우는 큰 안보의 공백이 생기죠. 지금 개인 이사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개인 이사도 최소 3개월은 걸리잖아요. 아니 네. 개인 가정집에 이사 갈 때도 계획을 세워서 2-3달을 지금 다음 주에 빼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금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지휘통신체계 이런 그걸 뭐라 그러더라? 예, C4I 체계. C40에 그죠? 예, 지통제 체계라고 해서. 그렇게 다 통합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람도 한 군데 모여 있고 시설도 한 군데 모여 있고 지휘체계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흐트러 놓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걸 다시 취합할 건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사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 그런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오래 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군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군사 대비태세의 약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군의 안보의 공백을 불러오고. 자, 이 인수위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제까지는 확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노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장군 출신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문가들이? 예. 그런 얘기는 없는데 여하간 이건 어때 그러면? 지금도 그 시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담장에 그 전기 흐른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입니까? 그걸 뭐 말씀해 드릴 수 없고요. 사실이구나. 아니에요. 그걸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그렇지만 거긴 거의 요새화돼 있죠. 군사기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궁궐에 나와서 요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소통을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서 군사 요새로 들어가는 것은 뭐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강화되는 거죠. 거기는 근본적으로 민간인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옮기게 되면 아까 이제 비행 금지 구역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와대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주변에 서울 시민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겁니까? 서울 시민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질 겁니다. 특히 용산구 주변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제한을 하잖아요. 고도 제한도 있어요. 건물에 대한. 그렇죠. 5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더 이상 거고. 못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건축이라든가 그쪽에 도시개발 계획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선 주민은 예. 그 점은 그럼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고요. 고도 제한 하늘에서도 그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니까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가 발전시켜야 되는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운용이 또 어려워져. 부동산 문제가 있고 그거는 이제 IT 쪽에 IT 문제도 있고 당장은 통신권과 저는 교통권에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 지나다니면 거기가 아주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하루 두 번은 막아야 되죠. 출퇴근. 예, 그럼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닐 때 통신 재밍을 또 예찬하는 가방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잘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재밍의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뭐 그거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주변에 보완할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그렇죠. 대통령이 가는 길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직 예.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예. 걱정이 많으시네요.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공백, 국정 운영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려가 크고 하더라도 3, 4년 계획을 잡아서 해라. 예, 하더라도 진짜 여러 가지 꼭 옮기고 싶으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총리, 소위 쿼드 4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가장 우선적으로 통화한 네 정상은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입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워킹그룹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말은 원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 표현의 차이인데요. 예. 일단 아시다시피 쿼드는 지금 정상회담만 하고 있고 그렇죠. 무슨 가입이나 또는 기구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보통은 장관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의 하는 거는 가입으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직화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도 예를 들면 백신 협력, 방역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워킹 그룹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워킹 그룹에 참여한다는 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쿼드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제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걸 딱 막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이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표현을 워킹그룹에 일단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킹그룹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고 예, 그런 이슈별로 협력하는 그저 네트워크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그게 뭐 가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방역인데 거기에다가 뭐 신기술이라든지 기후를 하겠다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확대시켜 간다는 계획은 똑같았습니다. 워킹그룹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아니, 이제
협력한다는 말을 워킹그룹에 참여한다고 이제 그럴듯하게 표현한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이게 사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약이나 기구가 아닙니다. 조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상들끼리 만나면은 그게 참여한 게 되는 건데. 네네. 이 의미는 알았습니다. 워킹그룹이란 건 없고 이제 단계별로 협력을 높여서 이제 5개국 정상에 만나는 단계까지 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이게 문제는 결국 두 가지인데요. 일본이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가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거를 좀 뭐 표현을 하자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되 주변 상황을 좀 간을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반대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일본은 이 구조에서 이제 자기들 영향력이 상쇄될까 모르겠죠. 근데 인도가 원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사실 인도가 상당히 오래 추진되다가 결정적으로 그나마 지금 출발된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인도는 비동맹 정책을 했고 쿼드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인도로서는 뭐가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반대하고 반중 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인도가 굉장히 여전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들어가서 이 동맹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반중 동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자기 혼자 너무 힘드니까 한국이 들어오고 다른 국가들이 들어와서 이게 반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일본, 미국이 밀고 나가는 걸 같이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원래 쿼드는 이제 북북 전선인데 근데 인도가 국경 분쟁,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중국만 그 압박하는 전선에 부담을 느끼고 한국도 들어와서 같이 대중국 전선만 압박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도록 좀 같이 막아달라 이런 의미예요? 예, 맞습니다. 의미네요. 인도 혼자서 나머지 3국이 중국 압박으로 일사천리 달려가면 인도 그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여전히 중국이 부담스럽고 중국과의 관계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중 관계가 나빠질 때 사실 하나의 카드는 필요하죠. 뭐 호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쿼드가 하나의 플랜 B는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가 본격적으로 반중 동맹 체제가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완전히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우리한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쿼드 회의가 5월 말 일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5월 말. 근데 이제 5월 말이고 그러면 그 새 정부 출범 직후란 말이죠. 5월 말에 쿼드 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하면 그냥 쿼드 참여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쿼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냐. 쿼드는 또 아시다시피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쿼드 플러스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본회의에 참석하면 그는 상당한 의미 전환점을 넘었다 그럴까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뭐 그날부터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체가 지금의 쿼드가 사실 정상회담이 작년에 하고부터 이게 쿼드가 본격화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어떤 형식으로라도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갈림길을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식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하고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냥 갈림길을 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새 정부가 그렇게 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직은 이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는 정도의 표현만 했는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쿼드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나 쿼드에 대한 건 똑같은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이슈별로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반중이나 아니다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슈별로 얼마든지 일본, 미국하고 3자도 할 수 있고 쿼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들어가 버리면 같이 입장을 모든 입장을 우리한테 손해될 일까지도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미국도 우리한테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금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어떤 친중 정책을 반대한다는 그거를 지금 참여 쪽으로 긍정적으로 돌렸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코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무기에 배치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 대중과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과의 교육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가입하진 않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만 보조를 같이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때까지 이 입장이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아마 그렇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이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이 계속 참여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워킹그룹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예상보다 반발이 적거나 상황이 허락하면 참석할 가능성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때까지 그 중국의 이 코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는 이제 코드에 뭐 미국도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에 참여한다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여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참여한다는 네. 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꺼내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코드가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코드가 하나의 시발점이 되면 파이브 아이즈도 마찬가지고 한미일 동맹도 마찬가지고 IPEF하고도 디지털 이쪽에도 마찬가지면 결국 미국이 만들고 있는 수많은 반중 네트워크에 어떻게 이것만 참여하고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이 대목에 대한 이제 우리 네. 인수위에 참여한 분 보면은 사실 논문으로 자위대 한반도 상륙 논문을 썼던 분도 허용하자는 논문을 썼던 분도 있고 이 한미일 군사 동맹 생각해 보면 한일 군사 동맹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추진하다가 네.